글 읽는 바리스타 다운 하랑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가져왔습니다. 의하한 님이 댓글에 남겨주신 추천도서 미나토 카나에의 고백. 당신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는 다운 하랑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딸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습니다. 그 범인은 우리 반에 있습니다. 저는 교사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학생들 생각만 했던 건 아닙니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들 알다시피 저는 싱글맘, 요컨대 미혼모였어요. 4살이었던 딸 마나미 아버지와는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게 없는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식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속도 위반이네. 라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2배의 기쁨을 느꼈지요. 제 임신을 계기로 그 사람도 겸사겸사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혼은 취소되었습니다. 병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남자가 불쌍하다. 그러게요, 이사카야. 분명 파트너가 중병을 앓고 있어도 결혼해서 부부로 살며 그 역경을 뛰어넘으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만약 HIV 감염자라면, HIV란 후천 면역 결핍증, 통칭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설명은 필요 없나요? 여름방학 숙제로 낸 독서 감상문 말인데 되게 같은 소설을 골랐더군요. 다들 감동했다느니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느니 하기에 그 정도인가 싶어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원조 교제를 하던 소녀가 HIV에 감염되고 마지막에는 발병에 죽는다는 이야기더군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불만인 것 같군요. 하지만 그 소설에 감동한 사람들도 눈앞에 HIV 감염자와 선교를 한 사람이 있다니까 화들짝 놀라는 것 같네요. 하마사키 양, 맨 앞자리라고 숨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공기로 감염되지는 않으니까요. 가벼운 키스로도 감염은 되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감염자가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감염될 일은 없고, 같은 반에 감염자가 있어 함께 지낸다고 해도 감염될 일은 없습니다. 소설에는 그런 말이 없더군요. 분명 선교는 HIV 감염 경로 중 하나지만 100%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게 늦었지만 저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못 믿겠다는 얼굴이로군요. 고백, 미나토 카나의 장편소설, 김선영 옮김, 출판사 빛의. 함께 들어볼까요? 출산 후 마나미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던지. 고이 키우자. 내가 이 아이를 지키는 거야. 그렇게 다짐한 저는 딸에게 모든 애정을 쏟았습니다. 학급 학생들과 딸, 누가 더 소중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딸이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하지요. 마나미가 딱 한 번 아빠는?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마나미가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아버지라는 이름을 스스로 포기한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전부 걸듯이 일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마나미는 이제 없습니다. 돌이 지난 마나미를 유아원에 맡기고 저는 업무에 복귀했어요. 도시라면 밤늦게까지 맡아주는 유아원도 있지만 한적한 시골 유아원에서는 연장을 해도 6시가 한계입니다. 친정도 멀어 실버 인재 파견 센터에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소개해준 분이
학교 수영장 뒤편에 살고 계시는 다케나카 씨였어요. 그래요. 무크라고 하는 크고 검은 개를 키우는 집입니다. 수영장 옆에 있는 철망 너머로 무크에게 도시락 반찬이나 과자를 줬던 학생도 있지 않나요? 다케나카 씨는 매일 4시에 유아원이 끝나면 만나미를 데려와서 제 일이 끝날 때까지 맡아주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잘 따랐고 내가 무크밥 담당이야 하며 무크도 몹시 귀여워했어요. 그렇게 3년 가까이 다케나카 씨께 신세를 졌는데 올해 들어 다케나카 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한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셨다고 곧바로 다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것도 내키지 않아 다케나카 씨가 회복될 때까지 저는 마나미를 직접 마중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유아원 시간을 6시까지 연장해 업무를 빨리 마치고 데리러 갔어요. 하지만 직원회의가 있는 수요일만은 회의가 길어지면 제 시간에 데리러 갈 수가 없어 4시에 미리 데려와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양호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나이토 양, 마스카와 양, 마나미하고 자주 놀아주었죠. 정말 고마워요. 몹시 기뻤던지 언니들이 마나미가 솜토끼 같다고 했어 라고 귓가에 대고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가르쳐 준 적도 있었어요. 울지 말아요. 둘 다. 그날 직원회의가 끝난 것은 6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직원회의에는 양호 선생님도 참가하지만 학교 시간인 6시까지는 언제나 몇몇 여학생들이 번갈아가며 마나미와 놀아주어서 아이는 쓸쓸하다거나 지루하다고 불평하는 일 없이 양호실에서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데리러 가보니 마나미가 없더군요. 화장실을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마침 동아리 활동 뒷정리도 마치고 옷도 다 갈아입었을 시간이라 언니들이 있는 동아리 방에라도 놀러 갔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마나미를 찾으러 교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나이토 양과 마스카와 양이었죠. 마나미가 미술실에 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마나미하고 놀려고 5시 전에 양호실에 갔는데 안 보여서 오늘은 오지 않은 줄 알았다며 함께 마나미를 찾았어요. 해는 이미 저물었지만 학교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많아 선생님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 마나미를 찾았죠. 발견한 사람은 야구부 호시노 군이었어요. 오늘은 보지 못했지만 전에 한번 수영장 쪽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함께 수영장까지 가주었죠. 겨울철에는 쇠사슬을 둘러 수영장 입구를 막아놓기 때문에 우리는 철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지만 쇠사슬을 최대한 벌리면 마나미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폭이었습니다. 하계 수영 수업이 끝나도 수영장에는 1년 내내 물을 받아놓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아수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나미는 낙엽과 함께 어두운 수면에 떠 있었습니다. 달려가 끌어올린 마나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나미의 이름을 부르며 인공호흡과 마사지를 반복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시체를 두 눈으로 보고 충격이 컸을 텐데도 호시노 군이 곧장 다른 선생님들을 부르러 갔어요. 병원에 실려간 마나미는 익사라는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외상이나 온매무시가 단정했다는 점에서 실수로 수영장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사고사로 판단했습니다. 그때 주위도 캄캄했고 그런 여유도 없었을 텐데 다케나카 씨 댁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절망 사이로 무쿠가 코를 내밀고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경찰 조사로 그 철망 부근에 손으로 찢은 빵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나미가 다니는 유아원 급식에 나왔던 빵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수영장 부근에서 마나미를 본 적이 있다는 증언을 했고 마나미가 매주 수영장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쿠에게 밥을 주러 갔던 것 같더군요. 타케나카 씨는 무쿠를 이웃분께 부탁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마나미는 자기가 밥을 주지 않으면 무쿠가 죽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양호실 밖에 나갔다는 걸 들키면 제게 혼날 줄 알았던지 언제나 혼자 몰래 가서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고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뭘 했니? 하고 물으면 마나미는 언제나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언니들하고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건 뭔가 비밀이 있는 눈이었는데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았을걸. 그랬더라면 마나미를 혼자 수영장에 보내는 일도 없었겠죠.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마음에 적잖은 충격을 준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이미 한 달 이상 지났건만 새벽녘이면 언제나 이불 속에서 손을 뻗어 마나미를 찾습니다. 마나미는 잘 때 항상 몸 어딘가를 제게 꼭 붙였습니다. 짓궂게 몸을 떼면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더듬어 저를 찾았고 손을 꼭 잡아주면 다시 고른 숨소리를 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이제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부드러운 뺨이나 솜털 같은 머리카락을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분명 제가 사직을 결심한 것은 마나미의 죽음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나미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다면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도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기 위해서도 교사직을 계속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직하는가? 마나미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반 학생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범인이 궁금해 죽겠다는 눈치로군요. 이 안에 범죄자가 있다는 공포심보다 분명 호기심 쪽이 더 크겠죠. 개 중에는 예상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벌써 알고 있다는 얼굴인 사람도 있네요. 제 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태어난 얼굴로 여기 앉아있는 범인이 더 놀랍습니다. 놀랍다? 아니, 꼭 그렇지만도 않군요. 범인 중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아까부터 낯빛이 별로 좋지 않군요. 약속과 다르다고 내심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네요. 안심하세요. 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공표할 생각은 없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럽군요. 다른 반은 벌써 끝난 걸까요? 동아리 활동이나 학원에 갈 사람, 그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결코 유쾌하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오래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더욱 불쾌한 이야기가 될 테니 듣기 싫은 사람은 지금 나가세요. 아무도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의 범인을 A, B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입학 당시 그다지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수 높은 존재로 인정받았던 모양이지만 아직 그런 사실을 몰랐던 제가 A를 주시하게 된 것은 1학기 중간고사 이후였어요. 1학기 과학 수업은 생물이었는데 A는 생물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학년에서 유일한 만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반은 물론이고 다른 반에서도 A가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굉장하다며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른 어느 반에서는 칭찬에 섞여 마음에 걸리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녀석은 진짜로 실험하고 있으니 그렇지 하고 내뱉듯이 중얼거린 사람은
A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던 시군이었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린 저는 방과 후 시군을 화학 준비실로 불렀습니다. 시군은 자기가 선생님한테 말했다는 건 비밀로 해달라는 단서를 걸고 A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때때로 개나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직접 고하는 이상한 도구, A 본인은 처형 머신이라고 불렀다는 그 도구를 이용해 학대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참하게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녀석 그걸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라며 마치 자기 무용담을 말하듯 들뜬 표정을 짓는 시군의 모습을 보며 오싹해졌던 기억이 나는군요. 만일을 대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A를 맡았던 담임 선생님께 확인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 A군은 성실하고 성적도 뛰어난 굉장히 착한 학생이었다. 라고 가볍게 대꾸하더군요. 6월 중순이었습니다. 방과 후 화학실에서 3학년 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A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A는 흥미로운 눈길로 실험 기구를 보며 선생님 전공은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화학이란다 라고 대답하니 전기는 어때? 하고 되묻더군요. 물리도 일단 공부하기는 했지만 A 아버지의 직업을 기억해내고 그건 A군 아버님이 잘 아시지 않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A는 제 눈앞에 지갑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검은 합성 피혁으로 만든 지퍼 달린 동전 주머니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균일가 베개 내 판매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뭘까 생각하고 있으려니 A는 싱글싱글 웃으며 좋은 게 들어있으니 열어봐 라고 하더군요. 분명 장난이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그 지갑을 들었습니다. 보기보다 약간 무거워서 안에 뭔가 들어있겠거니 싶었어요. 개구리나 거미 정도로 누가 놀랄 줄 알고 하며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퍼골에 손을 댄 순간이었어요. 손끝에 강한 충격이 치달았습니다. 정전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6월이었고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연히 손끝과 지갑을 번갈아 바라보는 제게 A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굉장하지? 완성하는데 석 달도 넘게 걸렸어. 하고 말하더니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 라며 가볍게 혀를 차더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날 실험체로 쓴 거냐고 추궁하자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그야 화학이나 물리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약품이나 전기에 다소 노출되어도 괜찮다고들 하잖아. 라며 여전히 싱글거리는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서 어쩌려는 건가요? 뭐에 쓸 셈이죠? 동물이라도 죽일 건가요? 손끝에 남은 저릿한 감각을 느끼며 저는 A를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A는 외국인처럼 기가 막힌다는 포즈를 취하더니 뭘 떽떽거리는 거야? 이 발명품의 위대함을 모르다니 실망이야. 됐어. 다른 곳에서 보여줄 테니 라고 하더니 제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서는 나가버렸습니다. A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지갑을 홈페이지에 공표해도 보는 사람은 어차피 이 발명품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녀석들 뿐이다. 그렇다면 알만한 녀석들에게 보여주어야지. 그래서 중고생 과학 공작전에 출품했던 겁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어찌선지 공상과학 소설가도 있었지만 태반은 이공학 분야에서 훌륭한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석에서 유명인이 위험성을 지적하면 처형머신은 인정을 받고 자기는 위험 인물로 주목을 받는다. 이것이 A의 생각이었습니다. 위험인물 취급은 받지 못했지만 지역 신문과 인터뷰도 한 A는 예상하고는 약간 달랐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뭐 하고 만족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쁜 얼굴로 인터뷰에 대답하는 A를 보며 이 아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었던 것뿐이었구나. 이대로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린다면 좋을 텐데 하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다소 남았지만 그래도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B는 입학 당시부터 사람을 잘 따르는 학생이었습니다. B에게는 부모님과 나이차가 나는 두 누나 밑에서 곱게 자랐구나 싶은 온화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저는 A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미 귀가한 B에게 전화를 걸어 수영장으로 불러내려 했어요. 장소가 장소인 만큼 용건을 알아차렸던 거겠죠. 호출에는 응하지 않고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B의 집을 방문했어요. 엄마가 같이 있어도 될까? B는 제게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가정 방문에 어리둥절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제가 B의 요청에 동의하자 B는 어머니 곁에서 입학 당시 상황부터 더듬더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B는 입학 후 바로 테니스부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운동을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테니스가 멋져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룹은 6명인데 B가 든 그룹은 고작 3명이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은 일찌감치 유령부원 상태인 D군, 또 한 사람은 말라깽이라는 별명이 붙은 하얀 피부에 키가 작고 삐쩍 마른 E군이었습니다. 날마다 말라깽이와 둘이서 오로지 학교 주변을 돌 뿐입니다. 자기 체력이 다른 그룹 학생들에 비해 그리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았던 B는 상당히 불만스러웠어요. 어느 날 다른 동아리에 든 같은 반 여학생이 넌 테니스부인데 어째서 달리기만 해? 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B에게 몹시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튿날 B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부탁해 테니스부를 그만두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스파르타 교육으로 유명한 입시학원이었습니다. 신통치 않았던 B의 성적은 이학기에 접어들어 쑥쑥 올라갔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자 B의 성적은 주춤하더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조금 잘 나왔다고 학교 초부터 들떠있으면 금세 뒤처진다. 해가 바뀌고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자 학원 선생님은 당장 같은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텔레비전 광고에나 나오는 말로 B를 질타하며 격려했습니다.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모두 다 보는 앞에서 화낼 건 없잖아. B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불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B는 여전히 B반인데 F군이 A반으로 올라간 것이었어요. 억울해했던 B는 학원이 끝난 후에도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오락실에 들렀습니다. 용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갑도 두둑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등학생들이 게임에 빠져있던 B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빼앗으려는 불량배들에게 반사적으로 저항하는 B는 그 몇 배나 더 얻어맞다가 순찰하던 경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저희 집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B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동안 어머니께서 불쌍하게도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 하시던지요. 팔불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어리석으리만치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어요. B는 피해자였지만 S중학교에서는 규칙으로 오락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에게 부과된 처벌은 방과 후 1시간씩 일주일간 수영장 및 탈의실 청소였습니다. 2월 초 A는 지퍼에 3배의 전압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꼭 시험해보고 싶어 근질근질 했어요. 그때 마침 수업 시간에 옆자리에 앉은 B가 공책 끄트머리에 죽어 라고 낙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굉장한 비디오를 손에 넣었는데 너도 볼래? A는 방과 후 B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B는 A가 가진 비디오에 전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금세 활기를 띄웠죠. B가 마음을 트자 A는 물었습니다. 누구 혼쭐 내주고 싶은 녀석 없어? 의아해하는 B에게 A는 설명을 했습니다. 충격 지갑을 파워업하는 데 성공했는데 아직 시험해보지 못했거든. 이건 나쁜 놈을 혼내주려고 만든 물건이니까 당연히 실험도 나쁜 놈한테 해야지. B는 당연히 충격 지갑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전국대회라니 굉장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B는 바로 도쿠라 선생님의 이름을 댔습니다. 하지만 A는 어차피 도구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에요. 그 인간하고는 얽히기 싫어. 이런 말로 자기보다 강한 상대는 그 자리에서 반대했습니다. B는 다음으로 제 이름을 댔습니다. 도쿠라 선생님을 보냈다며 제게 불만의 화살을 돌린 거예요. A는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2번이나 같은 수법에 속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어요. 속아도 큰 소동으로 번지지 않을 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B는 수영장 청소를 할 때 보았던 마나미를 떠올렸습니다. 다니마니는 어때? 그 말에는 A도 찬성했습니다. A도 최근 수요일 방과 후 제가 마나미를 학교에 데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B는 마나미가 혼자 수영장에 들어가서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일, 그리고 쇼핑센터에서 주머니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제가 사주지 않았던 일을 A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머니라는 말에 A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방과 후에 A와 B가 수영장 탈의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마나미가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곧장 우쿠에게 다가가 체육복 밑에 숨겨두었던 빵을 철망 너머로 주기 시작했어요. A와 B가 그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안녕 마나미 맞지? 우리는 엄마네 반 학생이야. 그래, 요전에 해피타운에서 만났지? B가 먼저 싹싹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마나미는 경계했어요. 여기에 온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일러 바칠까봐 걱정한다고 생각한 A는 손을 등 뒤로 숨긴 채 상냥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멍멍이 좋아하니? 우리도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가끔 먹이를 주러 온단다. 무쿠에게 먹이를 주는 오빠들에게 마나미는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때 A가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주머니를 마나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안 사주셨지? 혹시 벌써 사주셨니? 마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실은 이거 엄마가 우리한테 부탁해서 사온 거거든. 자, 조금 이르지만 엄마가 주는 발렌타인데이 선물이야. A는 마나미의 목에 주머니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 마나미는 몹시 기쁜 표정을 지었다더군요.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으니 열어보렴. A가 재촉하는 대로 지퍼를 연 순간 마나미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저녁 노을 속 마나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A는 성공이다 하고 얼굴 한가득 웃음을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B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얘 안 움직이잖아. B는 떨리는 목소리로 A를 다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려도 돼. A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깨에 얹은 B의 손을 털어내고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어버렸나? 홀로 남은 B는 공포에 휩싸여 마나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손톱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주머니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면 내가 공범이라는 게 탄로나지 않을까. B는 눈을 돌린 채 쓰러져 있는 마나미의 목에서 주머니를 풀어 철망 너머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래, 수영장에 빠졌다고 하자. B는 마나미를 들어올려 차갑고 탁한 물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쳤던 겁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기억이 잘 안 나. B는 마지막에 그렇게 덧붙였지만 그 정도 설명이면 충분했어요.
이상이 마나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입니다. 제가 진상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A도 B도 태연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 경찰이 온 기색도 없습니다. 어째서일까?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고백을 마친 A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사고예요. 결코 A군이 원하는 엽기적 살인 사건으로 만들지는 않겠어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B와 자식의 고백에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간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미로서는 A도 B도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 사정을 들은 B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배상금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으면 B는 그걸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B가 본인이 저지른 죄를 잊지 말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B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는 부디 부모님께서 B를 따스하게 지켜보고 거들어주세요. 이것도 꽤 괜찮지 않나요? A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냉정하군요. 게임 두뇌라고 하던가요? HIV 이야기보다 살인사건 이야기를 더 침착하게 들을 수 있다니 저는 이해하기 어렵군요. 다만 A가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다케나카 씨가 집에 오셨던 날 밤 저는 학교에 와서 주머니를 분해해 다시 한번 회선을 연결하고 전압을 측정했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심장병 환자라면 몰라도 가령 4살짜리 아이라도 그 정도로 심장이 멎지는 않습니다. 시험 삼아 직접 만져보았지만 예전에 젖은 손으로 벗겨진 세탁기 전선을 만졌다가 감정당했을 때가 더 심했어요. 마나미는 정신을 잃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나미의 사이는 익사입니다. 사건 이튿날 A는 마나미가 수영장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째서 쓸데없는 짓을 했지? 라고 B를 다그쳤습니다. 의도는 전혀 다르지만 저도 B에게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지 않아도 좋았어요. 하다못해 그대로 도망쳤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마나미는 살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성직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경찰에 진상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A와 B의 처벌을 법에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있었지만 직접 죽이지는 않은 A. 살인은 없었지만 직접 죽이게 된 B. 경찰에 출두시켜도 둘 다 시설에 들어가기는커녕 보호관찰 처분. 사실상의 무죄 방면이 될 게 뻔합니다. A를 감전시켜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B를 익사시켜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해도 마나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생명의 무게와 소중함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한 후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 죄를 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유 전부 마신 것 같던데 혹시 비릿하거나 이상한 맛이 난다거나 하는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나요?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종이팩에 든 우유라 가능했던 일이지만 저는 두 사람 우유에 오늘 아침에 갓 채취한 혈액을 섞어 놓았어요. 제 피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착한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철부지 선생님, 사쿠라 노미야 마사요시 선생님을 본받으라는 뜻에서 그 피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눈치챈 모양이군요. 효과는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부디 2-3달 후에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효과가 있다면 통상 5년에서 10년이라고 하니 그동안 차분히
생명의 무게와 소중함을 실감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마나미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죄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교체는 없으니 모두 결코 두 사람을 몰아내지 말고 따스한 눈길로 지켜봐 주세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직접 선택할 여지가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이번 봄방학 저는 사건 이후에 함께 살기 시작한 과거의 결혼 상대 마나미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둘이서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유익한 봄방학을 보내세요. 1년 동안 고마웠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나토 가나에의 고백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살인자, 더 어린 희생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고백. 고백은 성직자, 순교자, 자해자, 구도자, 신봉자, 전도자라는 6가지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모두 저마다의 기준으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그들의 고백이 악몽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이 사회는 혼자만 살아가는 사회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